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념 급탑제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뭐 배운다 그랬죠? 그래요. 비문학 배운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좀 약간 의상 컨셉도 바꿔봤어요. 비문학스럽나? 뭐 비문학스러운 게 뭘까요? 알 순 없지만 어쨌든 약간 좀 선생님도 좀 학생처럼 보이고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약간 이런 교복 컨셉 준비했는데 어때요? 괜찮죠? 여러분이랑 저랑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뭐 한 3살 차이 날라나? 괜찮아요. 우리 뭐 함께 가는 거니까. 어차피 좀 있으면 함께 늙어 갈 테니까 함께 갑시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오늘 왜 저러시나? 비문학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선생님 정말 비문학 좋아하거든요. 왜 거짓말 이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비문학 정말 싫어하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도요. 비문학을 정말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비문학을? 도무지 나는 방법이 없네.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냥 문제를 계속 풀면 지문 읽기 연습을 계속하면 좀 나아질까? 그래가지고요. 비문학 그냥 드립다 문제만 풀고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맨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많이 부지런히 문제만 계속 풀고 지문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문학을 잘하게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언신들이에요. 우리는 언신은 아니라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인정하자 그랬죠. 우리는 언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언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하시면요. 자, 비문학 문제풀이 계속한다고 해서 점수 오르는 거 아닙니다. 그랬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봐요. 없잖아. 그렇죠? 없잖아요. 자, 문제 많이 풀고 양으로 승부하는 거 절대 언어에서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죠. 자, 양으로 승부하는 거 양치기 이런 거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죽었다 안 죽었나? 선생님 항상 이 부분이 헷갈려요.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양치기 소년 어떻게 됐지? 양치기 소년이 죽었는지 양만 잃어버렸는지 뭐 하여튼 그거는 미궁 속으로 아직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양치기는 실패합니다. 절대로 양으로 승부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문제만 풀었는데 비문학 지문만 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점수. 맨날 거기서 거기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만 해도 다행이죠.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3학년 됐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가 떨어지는 경험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쉽지 않은 경험일 것 같아요? 쉬운 경험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언어를 더 못하게 되는 일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선생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선배들 중에. 자, 왜 그럴까?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하니까 그렇죠. 뭔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푸니까 그렇죠. 언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언어를 못하게 되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뭘 알아야 하며 어떤 부분에 주의를 해야 하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알고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앞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수는 계속 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문학도 걱정하지 말고요. 문제만 푼다? 이런 거 안 돼!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시간이 없어요, 지금. 우리 시간도 없는데. 지금 언제 문제 풀고, 언제 이거 지문 보고, 언제 100개 풀고, 이러고 있냐는 거죠.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알고, 뭐라도 좀 알고 풉시다. 개념 좀 알고 가자는 얘기죠. 자, 비문학 개념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 비문학 쉽게 빨리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아시겠죠? 문학 할 수 있었잖아요. 해보니까 됐잖아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비문학. 자, 비문학에서 꼭 알아야 할 궁극의 키워드 5. 자, 이 5가지 뭐가 있을까요? 문두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두? 문두가 뭐지? 사람 이름인가? 김문두. 자, 문두 사람 이름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알려줄 거예요. 자, 문두와 첫 문단. 자, 비문학에서는요, 무엇보다 첫 번째 문단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지문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있어요. 알려줄 겁니다. 오늘 이 2가지, 문두와 첫 문단 배우고 나중에, 우와, 동그라미랑 세모? 이건 또 뭘까? 기대되죠. 그쵸? 그 다음에 전개 방식? 아, 나 이런 거 나오면 맨날 틀렸는데. 아, 선생님 또 재밌게 알려주시겠지? 자, 그 다음에 보기? 아니
시랑 소설에서 보기가 중요하다더니 비문학에서도 보기가 중요한가 보네?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한 건지는 그때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문두부터 배워보도록 하죠. 자, 김문두 씨. 자, 김문두 씨 어떤 분이냐면은요. 사람이 아니라 자, 문두라는 거는요. 문제의 머리라는 뜻입니다. 즉, 문제에서 머리, 어깨, 무릎, 발, 자, 머리 맨 위에 있죠. 그쵸? 자, 머리, 문제 맨 위에 있는 게 바로 문두입니다. 즉, 자, 38번 문제다. 38하고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맨 위에 있죠. 이게 바로 문두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선생님이 38번 문제를 넣어놨죠.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요, 보여줄게요. 자, 보기와 기억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바로 문제의 머리, 문두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자, 보기해서 나와 있죠? 뭐, 얘는 보기고요. 그쵸? 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 답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 해서 얘네들을 선택지 혹은 선지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자, 용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문두라고 하고 이거를 선택지라고 하고 얘를 보기라고 할 겁니다. 왜? 선생님이 지금까지는 이런 얘기 안 하다가 문학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왜 비문학에 와서 갑자기 이런 개념들을 강조하기 시작할까요? 그 어떤 때보다 문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 이 문두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의 유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문학에서 30초의 투자 가르쳐 줬잖아요? 문학에서만 필요할까? 아닙니다. 비문학에서도요, 30초의 투자 해야 돼요. 안 돼! 선생님 지금 무슨 지문마다 30초의 투자를 하라고 난리예요. 좀 시간도 없어 죽겠네. 80분 안에 이거 어떻게 다 하라고 30초 못 투자해. 나 안 해. 안 돼!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자세 정말 안 돼요. 자, 30초 투자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비문학에서는 그럼 30초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문두를 살피는 겁니다. 문두를 살펴보면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어떤 것들인가를 알고 간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 똑같아요. 이유는 같아요. 자, 비문학 지문이 있어요. 자, 이 비문학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었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그쵸? 이건 언제나 공통된 상황이에요. 다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문제가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물어봐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 1, 2, 3, 4, 5번에 보면서 글을 다시 보고 있죠. 그죠?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요? 30초의 투자를 통해서 문두를 먼저 봐야겠죠. 자, 문두를 먼저 보면서 내용일치 문제가 하나 있네? 그럼 내가 글을 읽으면서 얘랑 이렇게 연결지어 가면서 봐야 되는 문제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얘 읽기 전에 1, 2, 3, 4, 5번을 먼저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 다음에 외우란 뜻 아니에요. 어떻게 외워? 선생님도 못 외워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어떤 핵심 단어? 뭐 요 정도만 조금 보고 가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보면서 아까 이거 내용일치 문제 살짝 비슷한 말 나왔던 것 같은데 어딨지? 딱 찾아보니까 있어요. 아, 그럼 얘는 맞네? 이런 식으로 가면 시간 훨씬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일치 문제를 잘 푸는 방법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개방박드. 자, 기대되죠? 그쵸? 자, 기대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두를 보면서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논지전개 방식을 물었다?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이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죠. 제발 지문부터 보면서 아무 생각 어차피 읽어봤자 뭔 말인지 모르는데 똑같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모르는데 지문부터 보면서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자, 내가 뭘 해결해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오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두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이 문두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틀려요. 맨날 와가지고 선생님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옳은 거 골랐어요. 그럼 혼나야죠. 자, 뭐 맞을 것까지는 아니니까 혼나야죠. 왜? 왜 그걸 틀려요? 여러분 그거를 실수라고 생각하죠. 내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죠. 실수도 누적이 되면 실력입니다. 그쵸? 누적돼서 실력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실수를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실력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번에는 그냥 뭐 이거 문제 잘못 봐서 틀린 거니까 됐어. 다음엔 더 잘 볼 수 있을 거야. 이거 될 것 같아요? 절대 안 돼요. 아시겠어요? 자, 습관을 들이세요. 문두를 정확하게 읽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여러분의 실력도 올라가는 거예요.
실수가 단순히 이번에만 그러고 말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도 계속되면 그게 여러분을 갉아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좀 약간 심각해졌어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의 자세로 돌아가고자 이런 교복 같은 것도 입고 왔는데 좀 더 이렇게 스위트한 선생님이 될게요. 자, 달콤한 선생님.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요. 자, 이 문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문제가 무엇을 묻고 있는가, 문제 유형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비문학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문제 유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요. 자, 이 5가지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 핵심 내용 찾는 거, 그 다음 세부 내용 찾는 거, 내용 전개 방식 묻는 거, 또 다른 상황. 이런 거 여러분 제일 싫어하죠? 그죠? 막 그림 나오고, 뭐, 그래프 나오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하죠? 어쨌든, 해야 됩니다. 뭐 어떡할 거예요? 슈퍼패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건 수식회가 아니니까요. 자, 다른 상황에 적용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 겁니다. 어쨌든 되게 중요한, 그리고 이런 게 주로 3점짜리 문제 이런 거거든요. 중요한 문제 유형이고요. 마지막으로 관점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주고 이거에 따라서 지문의 내용을 평가, 비판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비문학 문제 유형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5개로 모두 정리가 된다는 거죠. 앞으로 선생님이 5시간에 걸쳐서 이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믿음직스럽죠? 그죠? 헤이, 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요.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 5가지 문제 유형을 문두에서는 그럼 어떻게 물어보고 있느냐, 이 문제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핵심 내용 찾기. 자, 핵심 내용 찾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글의 핵심 내용은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자, 핵심 내용을 찾을 때는요. 핵심 내용은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귀찮으면. 하지만 대체로 이 글을 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강연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자, 문두에서 제목 이런 식으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제목이라는 건 뭐죠? 그 글의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 문제에 위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핵심 내용 찾기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예요? 세부 내용 찾기. 다른 말로 선생님 더 쉽게 내용 일치라고 할게요. 자, 세부 내용을 찾는 거, 내용 일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아요. 비문학의 문제 그 유형 중에서 얘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됩니다. 거기도 보면은 자, 선생님이 그 핵심 내용 찾기의 13번만 2010년도 거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건 다 2012년 수능에서 문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만든 거 아니에요. 자, 2012년도 수능에서 가져왔는데 세부 내용에 들어가는 거 선생님이 다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뽑아왔는데 5개나 있죠. 그죠? 거의 모든 지문에서 내용 일치 문제는 한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용 일치 문제는 왜 낼까요? 이 친구가 이 지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완전히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는가, 핵심 내용과 세부 내용을 모두 다 파악했는가,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는 문제죠.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는 굉장히 자주 나오면서 복잡하고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어요. 그쵸? 짜증나죠? 왜? 별것도 아니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이것도 역시 쉽게 하는 방법 다음 시간에 알려줄 거예요. 문두만 살펴봅시다. 자, 비트겐슈타인의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비트겐슈타인 먹는 건가? 자, 사람 이름입니다. 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의 이론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나 봐요. 즉, 그 이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 사람의 청각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에 사람의 청각 체계에 대한 내용이 있나 봐요. 역시 내용 일치 문제고요. 자,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요. 위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해가지고요. 개념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책들에서는 이런 거를 추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급탑제잖아요. 굳이 유형을 나눌 필요가 없어요. 자, 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즉 위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추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추론이 내용일치랑 다를까요? 아니에요.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추론은요, 절대로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추리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에 주어진 내용 가지고 이끌어내는 거지 어디서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추론 문제도 선생님 따로 추론이라고 빼지 않아요. 그냥 내용 일치 문제. 알겠죠? 다음 시간에 알려준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 위글에서 니은과 구별되는 기억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 2개 비교하는 거 정말 짜증나죠? 그쵸? 짜증나지 않게 이것도 만들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뭐냐 하면은 바로 내용 전개 방식. 자, 논지 전개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글의 서술상 특징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또 뭐라고도 하죠? 글쓰기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들어본 것 같죠? 그쵸? 자, 이 내용 전개 방식은 꼭 한 문제씩 나와요. 반드시. 아예 선생님 지금 한 문제 풀자고 그러면은 이 내용 전개 방식 다 알아야 돼요? 안 돼. 나 시간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내용 전개 방식 단순히 그 문제 풀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 전개 방식은 글의 구조거든요. 자, 구조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점. 나중에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상황, 즉 그림이나 도표에 적용하는 거. 이런 거 예술 지문, 경제 지문, 기술 지문, 언어 지문 뭐 할 거 없이 맨날 나오는 게 적용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 나 이런 거 나오면 진짜 헷갈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림 안 보고도 풀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줄게요. 알겠죠? 자, 문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 위글의 의미 없는 명제에 해당하는 것은, 즉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실제 명제들에 대입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면 보기에서 A에서 E의 합성에 적용된 원리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42번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자, 이런 것 모두 지문에 나오는 원리를 보기의 사례에다가 한번 대입하고 적용해보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관점에 따라서 비판 평가하기 유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비트겐슈타인이 보기와 같이 말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요. 우리한테 어떤 글과 일치하는 관점을 주거나 아니면은 글과 반대되는 관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주어진 글이나 상황을 한번 비판해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안 하면 못하는 게 있어서요. 선생님이 문두,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자주 나오는데,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고 잘 모르는 문두 2개만 더 알려줄게요. 자, 보세요. 거의 뭐 이거 덤 수준인데. 자, 봅시다. 자, 이 글의 내용을 심화학습하기 위한 질문으로, 나 이거 알아. 근데 맨날 들려. 그쵸? 여러분 맨날 그러고 있죠? 자, 이 글의 내용을 심화학습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풀어보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그러고 뭐 찍어도 맞을 때도 있고, 그냥 뭐 내가 풀었다고 생각하는데 틀릴 때도 있고, 도무지 이거는 알 수가 없다. 얘는 정말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겁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이 글의 내용을 심화학습하기 위한 질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심화학습이 뭐예요? 심화학습. 기본 내용보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심화학습이죠. 그러니까 자, 이 글의 내용을 심화학습한다는 것은 자, 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래 다 알았다. 나는 이제 이 내용은 다 완전히 알겠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화학습을 하려면 심화학습에 하기 위한 그 질문의 답이 여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지문의 내용을 가지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은요, 심화학습 질문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여기 깊게 갈 필요도 없어요. 이미 여기서 끝나버리거든요. 그죠? 자, 그러니까 심화학습하기 위한 질문으로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걸 따져보기 위해서는요, 그 질문이 이 지문 안의 내용으로 해결이 되는가, 해결이 안 되는가, 이것만 따져주면 돼요. 쉽죠? 앞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제발, 알겠죠? 해보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강의만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자, 이 글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한 것은? 비판적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비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판도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뭐냐 하면은요. 꼭 문제가 되는 부분. 비판이란 건 이런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건데 여러분한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답을 찾는 거잖아요. 자, 답을 찾을 때 비판적 문제 제기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 안 되는 것만 알려줄게요.
자, 이 경우에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거. 첫 번째 뭐냐면은요. 야, 너 그거 잘못된 생각 아니야? 라고 물어볼 때 그 잘못된 생각, 네 생각 잘못됐다라고 말할 때 그 네 생각이 지문의 내용이랑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즉, 걔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지문의 필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비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자, 글의 내용이랑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필자의 생각이 아닌 것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지문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그게 필자의 주장과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타당한 비판적 문제 제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비문학 마지막 강의에 가서 더 자세히, 15강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첫 번째 유형 뭐였죠? 바로 글의 핵심 내용을 찾는 그런 내용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핵심 내용은 어떻게 찾을까요?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죠? 일단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의 핵심 내용이라는 게 꼭 처음부터 하나의 문장으로 여러분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 겁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떻게 찾느냐? 자, 핵심어를 찾는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자주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그냥 자주 나오면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중요하니까,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따옴표. 자, 따옴표 안에 있는 말이 핵심어가 됩니다. 얘도 역시 중요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알겠죠? 선생님 좀 이런 옷 입고 이러니까 좀 귀엽네요. 미안해요. 통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요. 정의가 되어 있는 말입니다. 정의라는 게 뭐죠? 그 용어의 개념을 밝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뭐란 뭐뭐다. 뭐뭐를 뭐뭐라고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말도 역시 핵심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자주 나오거나 따옴표가 되어 있거나 정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핵심어구나. 근데 핵심어가 하나가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런 게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럼 그 여러 개를 조합해서 여러분이 그 글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자, 보세요. 다음은 글의 핵심 내용 찾기 82쪽에 중간 X자 돼 있는데 봅시다. 자, 다음은 지문의 첫 문단이다. 이 글의 핵심어를 찾아봅시다. 이거 선생님이 낸 문제입니다. 자, 2012년도 수능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봅시다. 보이죠? 끝! 핵심어. 말해봐요. 말해봐요. 나한테 달라고. 자, 뭐예요? 뭡니까, 핵심어?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요 안에 외부성이라는 말이 써 있죠. 자, 일단 이 외부성이라는 것이 따옴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라는 거 알겠고요. 심지어 따옴표가 없다 하더라도 뒤에 뭐가 있어요? 자, 이라 한다. 이게 뭔데요? 정의죠. 그쵸? 그러니까 이 외부성이라는 단어는 따옴표도 가지고 있고 정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얘는 핵심어에 틀림이 없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문단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따옴표가 되어 있다. 이 글은 그럼 뭐에 관련된 글이다? 외부성에 관련된 글이다. 또 뒤에 보니까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핵심어인 겁니다. 중요하니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겠고, 그러니까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사례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성이란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례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외부성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핵심어 찾아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쵸? 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핵심어가 안 보일 때. 자주 나오는 것 같지도 않고, 따옴표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또, 정의도 안 돼 있고. 이럴 때는 내가 핵심어를 어떻게 찾지? 핵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지? 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알려주고자 했던 궁극의 키워드 5 중에서 두 번째 게 있었죠. 바로 첫 문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문단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소개팅 갔을 때 첫 번째 어떤 말을 하냐, 이게 중요해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그래도 비문학을 사랑하면 비문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러면 사랑에 빠지려고 좀 노력을 해보세요. 그죠? 비문학도 어쩌면 우리를 사랑할지도 몰라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비문학도 여러분한테 이 지문들도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선생님 그게 보여요. 이 지문이 지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잘 보이려고 첫인상을 굉장히 잘 꾸미고 있구나. 그 첫인상이 어디에 있냐? 내가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맨 처음 읽는 그 부분. 바로 첫 문단이라는 겁니다. 자, 비문학 첫 문단. 왜 중요하냐? 보세요. 자, 첫 문단을 읽게 되면 우리가 그 첫 문단에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일까요? 아니에요. 글의 구조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읽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글의 전체 구조를 알아요, 선생님?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냥 딱 봐도 구조가 보이게 돼 있다니까요.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이 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대강 구조가 보입니다. 구조가 보인다는 건 내용 전개 방식도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내용 전개 방식 문제가 꼭 안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부분을 몇 번째 문단에서 가져와야 되겠구나. 몇 번째 문단은 좀 더 주의해서 읽어야 되겠구나. 이런 힌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문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과학지문 한번 갖고 와봤어요. 싫죠? 그쵸? 아니, 이 과학지문은 신기한 게 뭐냐면 문과 친구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과 친구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죠? 뭔가 문과 친구들은 항상 그런 피해의식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과라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문과라서죠. 그쵸? 나는 문과라서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과 애들한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과 애들은 이과 애들 나름대로 그죠? 이과 친구들 지금 보면서 막 공감하고 있죠? 어떻게 선생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아실까? 우리 이과 친구들은요. 언제나 숫자와 공식에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공식으로 나온 건 잘 풀 수 있어도 긴 글로 주어지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지문 누구나 다 싫어하는데 첫 문단 보고 핵심 내용 바로 파악해드리도록 할게요. 글의 구조까지 가능하다면요. 자, 보세요. 이어폰으로 스테레오 음악을 들으면 두 귀에 약간 차이가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여기 핵심어가 뭐지? 안 보여요. 그죠? 핵심어 안 보일 때 첫 문단 잘 읽으라는 거예요. 자, 이어폰으로 음악 들으면 약간 차이 나는 소리가 들어와서 자기 앞에 공연장이 펼쳐진 것 같은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네. 이러한 효과는 어떤 원리가 적용되어 나타난 것일까? 자, 것일까? 뭐예요, 이거? 의문문이죠. 즉,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어떤 의문문이 나왔다? 이거는 문제 제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글의 내용은 뭐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핵심 내용 나왔죠? 자, 첫 문단 읽고 첫 문단 읽고 핵심 내용 파악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핵심어를 파악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에 뭐가 나왔냐? 문제 제기. 즉, 뭡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원리. 이거예요. 더 어렵게 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럼 글의 구조는 뭐가 될까요? 자, 첫 문단을 통해서 글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 뭐예요, 지금? 핵심 내용이 원리 이거잖아요. 그쵸? 자, 원리면은 앞으로 내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원리라는 거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원리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앞으로 글의 구조는 아마도 인과 이거나 그쵸?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지. 원인과 결과죠. 그쵸? 자, 인과 이거나 또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되고 그게 그 다음에 전달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전달돼서 이렇게 된다라는 과정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단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있는 지문 안 읽어봤지만 우리는 첫 번째 문단만으로 이미 핵심 내용과 글의 구조를 예측을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날 일이 많겠죠. 그쵸? 비문학 지문을 풀 날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선생님이 더 자세히 첫 문단 읽기의 위력에 대해서 보여줄게요. 지금은 여러분 이렇게만 알고 혼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 우리 다음으로 그러면 뭘 보냐? 자, 글의 핵심 내용, 첫 문단, 핵심어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문단을 읽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 세 번째 방법. 자, 구조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먼저 뭐냐 하면요. 이런 구조로 된 글이 있을 수 있어요. A, 그러나 B. A, 하지만 B. A, 반면에 B.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A일까요? B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 너를 사랑해. 그러나 쟤를 더 사랑해. 이러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그쵸?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나의 진정한 사랑은 저 아이야. 저 아이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바치겠어. 자, 그러나 뒤에 있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그러나 B와 같은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기서 B가 중심 내용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첫 문단을 볼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을 봤는데 처음에 뭐라고 막 나와요. 선생님이 왜 첫 번째 문단을 다 보라고 할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글의 핵심 내용은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문장이다. 혹은 마지막 문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비문학 내용을 파악할 때 그냥 첫 번째 문장만 읽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그러나가 한번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요, 이거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첫 문단을 읽을 때 끝까지 읽으면서 중간에 그러나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들어갈 때 여기에 혹시 그러나나 그런 데가 있는지를 봐주세요. 여기 만약에 그러나 그런 데가 있다면 얘 다 무효가 되고 얘가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글의 중심 내용 먼저 파악하는 방법. 첫 번째, 구조로서 파악하는 겁니다. A, 그러나 B가 있을 때 B가 더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 잘 보세요. 자, 글을 읽는데 일반적으로 또는 전통적으로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통념 뒤집기 구조라고 합니다. 자, 통념 뒤집기 구조라는 게 뭔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왔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맞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전통적으로 이런 것들이 환영을 받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 끝까지 갈까요? 끝까지 못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야. 전통적으로 이래 왔지만 새로운 게 나왔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게 맞아. 자, 어때요? 지금 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 생각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뒤집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그걸 우리가 통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통념이 제시된 글들은요, 즉 이런 문장 구조가 나와 있는, 선생님이 거의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그런 문장 구조가 나와 있는 글들은 거의 뒤에 뭐가 나오냐? 역시 또 그런데나 그러나가 나온다는 거죠. 즉 뒤에 가서 이 통념은 99% 뒤집힙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이론이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A 그러나 B에서 B가 더 중요했던 것처럼 자, 일반적, 전통적, 고전적, 대부분 이런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뒤집혀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선생님이 했던 얘기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어린이 친구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지문들을 보면서 2012년도 수능
지문부터 한번 보면서 우리가 글의 핵심 내용을 한번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첫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선생님이 다 지금 첫 문단만 가지고 와봤어요. 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 첫 문단이니까요. 자, 볼까요? 조선시대 역관들에게는 중국의 한자음을 정확히 익히는 일이 중요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한 걸로 봐서 아마 이 글은 중국의 한자음을 어떻게 익힐 것이냐,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자,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보세요. 중국 한자 발음, 이게 중국의 한자음이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거, 그게 핵심어다 라고 했죠. 자, 중국의 한자음이 일단 핵심어입니다. 자, 중국에서는 한자의 발음 사전인 운서에서 한자음을 계속 나오네요. 그죠? 역시 이거는 뭐다? 핵심어다. 한자음을 초성과 중종성으로 이분하여 이를 두 개의 한자로 표시하는 방절법을 사용했다. 아래 그림처럼 한자 동의 발음을 중국의 운서에서 와, 뭐예요 이거? 첫 번째 단락에서 갑자기 이런 이론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보면서 하면서 좌절하고 머리 쥐어뜯고 이러지 마시고 일단 잘 모르겠으면 패스하는 거예요. 쿨하게. 우린 쿨하니까. 자, 잘 모르겠으면 패스하면서 일단 계속 여러분 뭐만 기억한다? 핵심어만 기억을 한다. 중국의 한자음을 어떻게 습득하느냐, 어떻게 익히느냐, 그것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한자음을 공부하는 방법이 되겠죠. 자세한 방법은 나중에 혹시 문제에서 물어보면 보고, 안 물어보면 땡! 안 물어보면 그만인 거를 여기서 여러분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대요. 아이고, 안 보니까 속이 시원하네. 그죠? 자, 표시했어요. 이때, 했다. 이것도 역시 뭡니까? 계속 그 중국의 한자음을 표시하는 뭐 방법이 되겠죠. 됐고. 이러한 발음 표시 방법은, 이게 문제네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문단을 다 읽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학자들이 대부분 이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핵심 내용, 앞에 나온 그 수많은 방법들이 핵심 내용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는데 그게 어떻게 핵심 내용이 될 수가 있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반면. 자, 두 번째 단락이 반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듯이 A 그러나 B. 중요한 것은 어디다? B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성통해와 같은 조선의 운서, 자, 조선의 운서에서 중국의 한자음을 어떻게 표시를 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게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될 거라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너무 헐, 이럴 필요 없어요. 모르는 건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역시 2012년도 수능에 음악, 예술 지문이었는데요. 봅시다. 자, 서양 음악에서 기악은, 그죠? 또 보니까 또 기악은, 그죠? 또 보니까 또 기악은, 핵심어? 기악입니다. 자, 자주 나오면 핵심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악이 일단 핵심어인데 중요한 내용이 뭘까? 봅시다. 자, 기악은 르네상스 말기에 탄생하였지만 바로크 시대에 이르면 악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장르를 형성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뭐 좋은 얘기예요. 기악이 발전했대요. 하지만 이거죠. 그쵸? 하지만이 그러나잖아요. A 그러나 B.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기악이 발전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뒷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자, 하지만 가사가 있는 성악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에게 기악은 내용 없는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았다. 자, 이러한 비난을 면하기 위해 기악은 일정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됐죠? 자, 첫 문단을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이 뒷부분입니다. 하지만 뒤로예요. 자, 그래서 기악이 발전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악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했던 과제, 혹은 의미를 가지기 위해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 이게 바로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2009년도 수능인데요. 봅시다. 사람들은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뭡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한다. 통념이죠. 그죠? 자, 이게 통념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얘기했죠.
통념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뒤에 가서 비판된다, 뒤집힌다.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어떤 결과에는 항상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통해 일반화될 수 있다. 가령. 자, 가령이 뭐죠? 가령. 자, 이건 선생님이 논지전개 방식 가서 가르쳐 줄 건데, 자, 가령은 예를 들어 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예시잖아요. 예시? 일단 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첫 문단에서 핵심 내용 파악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A라는 사람 어쩌고저쩌고 뭐 모르겠어요. 뭐 다 상관없고, 이때 개별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인과를 뭐 이런 거라고 하고, 요거. 그죠? 따옴표 돼 있죠? 그리고 뭐뭐라 한다라고 정의돼 있죠? 핵심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그쵸? 얘도 역시 따옴표 돼 있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러한 집단 수준의 인과가, 자 보세요. 두 개 다 중요한 말인 줄 알았더니 얘는 아니었어요. 얘는 아니고 얘가 지금 중요하네요. 얘가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집단 수준의 인과가 필연성을 지닌다고 믿어왔다. 보세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믿어왔다. 이게 뭡니까? 통념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죠? 하지만 이 통념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가서 뒤집힌다. 결국 이 글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집단 수준의 인과는 필연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거에 관련해서 앞으로 쭉 사례가 제시되든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든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글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는 첫 번째 문단을 읽고 핵심어를 파악하거나 아니면은 A 그러나 B 혹은 통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핵심 내용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핵심 내용을, 글의 중심 내용을 찾는 방법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으로 따끈따끈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 이런 내용들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0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13번 문제 보니까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죠. 자, 제목으로 적절한 것, 제목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뭘 묻는 거다? 핵심 내용을 묻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니까 제목 5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걸까? 한번 글을 보면서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선생님 핵심 내용 뭐 먼저 파악한다? 첫 번째 문단을 먼저 보라고 했죠. 자, 첫 문단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쭉 보면서 계속 눈에 걸리는 단어가 있죠.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자주 나온 단어가 뭐다? 첫 번째 문단에서. 자, 첫 문단을 읽어봤더니 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더라. 뭐예요? 바로 지와 행이죠. 그렇죠? 자, 이 지와 행이 지와행, 두 번째 줄에 지와행, 그 끝에 지와행, 그 밑에 줄에 또 지와행, 계속 지와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 and 행. 자, 얘가 바로 뭐예요? 이 글의 핵심 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 지와 행이 어떻다는 건데? 자, 첫 문단을 다시 제대로 읽어볼게요. 자, 조선 성리학자들은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와 행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대요. 그들은 특히 도덕적 실천과 결부하여 지와 행의 문제를 다루었대요. 자, 그 기본적인 입장은 지행병진이었답니다. 그것은 그들은 지와 행이 서로 선후가 되어 돕고 의지하면서 번갈아 앞으로 나아가는 상자호진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만물의 이치가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다고 여기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 그 이치를 찾고자 하였다. 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을 보니까 지와 행의 관계에 대한 누구의 생각? 조선 성리학자들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자, 조선 성리학자들은 지와 행은 이러이러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이거는 나중에 14번의 내용일치 문제 풀 때, 여러분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이 풀 때 다시 따져보면 되겠죠. 일단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성리학자들이 지와 행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구나.
첫 번째 문단에서는 여기까지 알 수가 있었구나. 근데 제목이라는 건 어때요? 글의 전체 내용을 다 포괄할 수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 문단에서 핵심어는 찾아냈지만 아직 전체 글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성리학자에 대한 글인가? 이거는 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제목 문제. 제목이라는 것은 글 전체를 포괄해야 된다. 선생님 그 다음 방법을 알려줄게요. 자, 첫 문단을 다 읽고 핵심어 파악했다. 그 다음에는요. 다음 문단부터 문단의 첫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의 첫 줄을 읽어볼까요? 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들은 봐요. 자, 처음에 성리학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 오니까 자, 18세기에 일부 실학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홍대용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 일부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 지행론 앞에서 지와행 했던 게 결국 지행론, 지와행에 대한 이론이라는 그 단어로 정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 실학자들은 지행론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을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으로 와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19세기 학자 최한기는, 자, 19세기의 학자 최한기. 자, 이 사람은 본격적으로 지행론을 변화시켰다. 그럼 보세요. 자, 지행론이 처음에 성리학자들한테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18세기 와서 실학자들이 지행론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19세기 와서 또 최한기라는 사람이 지행론을 본격적으로 변화를 시켰다. 자, 그럼 제목 뭐예요? 나왔죠? 답 4번. 지행론의 변화. 됐죠? 그런데 4번 보니까 지행론의 변화에서 안 끝나고 그 배경이라고 했잖아요. 그 배경 어디 있을까요? 그럼 마지막 단락의 첫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서로 다른 지행론은 그들의 학문 목표와 관련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지행론이 변화하는 배경이 뭐다? 바로 이들의 각각의 학문 목표이다. 됐죠? 그죠? 자,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선생님 오늘 다 알려줬습니다. 일단 핵심어를 찾는 방법.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을 보는 방법. 그 다음 A 그러나 B나 혹시 통념이 나와 있지 않는가 보는 방법. 그래도 글 전체의 제목을 모르겠다면 다음 문단의 첫 문장, 다음 문단의 첫 문장. 이런 식으로 읽어가면요. 핵심 내용 안 파악하고 싶어도 못 파악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이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자, 비문학이요, 여러분. 그냥 드립다 문제만 푼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보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수없이 풀어오고 채점하고 별다른 성과도 없이 던져버렸던 문제집들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열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으로 한번 핵심 내용들을 파악해보세요. 보일걸요? 그래요. 알고 나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들도 기대가 되죠? 자, 비문학 선생님이랑 5시간 공부하고 나면 정말 잘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그럼 언신 도전합시다. 언신 보고 있나? 자, 우리는 핵심어 어떻게 찾는지 안다. 첫 문단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안다. A 그러나 B에서 중요한 게 뭐고 통념 뒤집기가 뭔지를 안다. 언신들에게 도전장 내밀어 봅시다. 다음 시간에 우리 내용일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